성추행고 소장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며 재범률도 높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신체 접촉의 수준이 가벼울 수 있으나 발생률과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아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판결 결과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 등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형량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형량이 벌금형 이상인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인 보완처분을 함께 적용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여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사처벌 외의 별도 조치라 하였는데요. 성범죄는 같은 범죄자에 의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범죄이므로 일정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보완처분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살피고 강제추행 구성 요건과 상황을 대조하여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는 성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할 시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협박과 폭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유형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강제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때문에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성추행 고소장을 받고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여겨지는 중요 부위에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어깨나 손, 팔 등의 부위는 성적 함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행동하다 성추행 고소장을 받고 당혹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성적인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신체 접촉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거나 성적으로 여겨지는 부위를 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과 부합하는지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고소장을 열람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직접 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10일 정도 후에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였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당사자일지라도 공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고소장의 내용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였는데요. 사건 현장이나 그 인근의 폐쇄회로 영상, 주변인의 진원, 피해, 당사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죠.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폐쇄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쇄회로 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일부 증거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증거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진술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진술의 앞뒤 내용이 잘 맞지 않거나 중간에 번복이 이루어진다면 신뢰하기 어려운 증언이라고 보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초동 대응부터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갖추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져 증거 효력을 인정받고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리적 해석 능력과 대응 능력이 뛰어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명백한 정황이 성립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보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추후 수사를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양형 조건을 만족한다면 참작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반발 의사가 강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이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 원활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